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경비원들의 안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입주민이 경비원 2명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또 다른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가해자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만은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고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비원들의 안전이 무방비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가족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 공기가 탁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건데요. 울산, 부산 등지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중서부 지역과 전북 지방에서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일부에는 5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낮에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5도, 대구가 29도, 광주가 28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노래 마리에 딕비의 엄브렐라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주말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인 한 입주민이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근처 파출소를 찾아서 자수를 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상태고요.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다, 위층에서 환청이 들렸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비원들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결국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처우 문제 그리고 업무 환경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경비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들 중에서 민원인들과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경험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됐으면 좋을지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게 되네요. 그러게 좋은 일로 연락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좀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경비원들이 이 여러 가지 순환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이렇게 좀 끔찍한 사건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지난 26일 저녁 9시쯤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하 6층 관리사무소에 경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외에 있거나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은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차장 관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20대 청년 한 분이 갑자기 가가지고 무려 2명의 이제 경비 선생님들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예. 지금 본인이 일단 자수는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하죠. 자기가 살인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가방 안에 이제 긴 칼도 나오고 뭐 손도끼도 나왔다 그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숨진 경비원 선생님 2분이 천안 매부사였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각자 근무지는 좀 달랐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보통 경비 선생님들 근무 형태가 24시간을 근무하고 또 24시간을 쉬었다 나오는 형태가 많잖아요. 예. 굉장히 장시간 동안 노동에 시달리고 민원에 시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는 분이 있으면 잠시라도 가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좀 서로 이로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가신 것 같아요. 예.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해필이면 그때 그 범죄자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초상이 2분이나 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너무 기가 막히고 예, 유가족들이 깊은 우리가 위로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평소에 여러 가지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로 순환을 겪는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올해 초에는 최저임금 등 복합적인 문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대량 해고를 당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까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도 이게 경비원들이 입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괜한 화풀이 대상으로도 맞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도 보면 예전에 고 이만수 경비원님이라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던졌다든지 먹으라고 그러니까 인간 이하에 사실 그분들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들이거든요. 참고로 전국의 경비 노동자들은 한 15만 2천 명쯤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60대에서 70대로 그 고령사회 고용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의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절반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60대, 70대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 좀 빌딩이라든지 건물에 보면 젊은 경비원분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경비 노동자 15만 2천 명에서는 60, 70대가 절반 정도 나오지만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60대, 1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만 해도 4,25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 단지. 거기서 이제 평균 급여는 175만 원밖에 안 되는 거로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175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급여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던진다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에 차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걸 경비 선생님들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그래서 막 그걸 폭행했다든지 이런 게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 그다음 택배에서 자기들 스트레스를 받는 걸 경비 선생님들한테 화풀이했다는 이런 게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경비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지. 경비 선생님들 그 정책에 결정할 권한이 없고 그 집행하고 경비라는 역할만 하거든요. 근데 또 사실 경비업법상의 경비는 경비 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경비 선생님들 보시면 재활용 업무, 조경 업무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인천 한 아파트는 아파트 밖에 나가서 조경까지 입주자 대표에서 시켜서 그것도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갑질에 시달리고 법에 없는 근로계약이 없는 노동까지 지금 제공해주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을 좀 더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하고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분들 어떻게 더 잘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갑질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청취자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60대 70대 노인 세대가 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경비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빌딩이나 아파트의 방범이라든지 치안이나 보안을 책임져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받고 응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나 경비 이런 걸 너무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밤에 좀 늦게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괜히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도 크지 않고 2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는 이런 고된 업무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또 입주민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또 입주민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고 또 같이 맞서서 싸우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결국은 또 일자리 잃게 될까 봐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그 서울시 조사에서도요. 70% 가까이가 외주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자회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임차인 대표자회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에서 임차인 이제 대부분은 외주 용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용역회사에서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하고 처우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면 업무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비도 일종의 아파트나 빌딩 내에서 오피스텔 내에서의 경비 서비스잖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직영으로 다 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건강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면 우리도 좋아진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밤에도 다녀보더만 밤에 이분들이 이제 뭐 후레쉬 하나 들고 순찰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나 오피스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도심이나 도로, 주택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 외에도 예를 들면 주변에 취객이라든지 또는 조금 범죄 의도를 가진 나쁜 시민이 이렇게 문이 잠가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단지 안으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의도가 그러니까 있다면. 근데 거기는 경찰 선생님들 다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경찰 병력도 딸리기 때문에 예. 그 넓은 아파트 공간에서 치안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국의 경비 선생님들 대부분이 보호 장비나 최소한의 방범 장비가 없어. 후레쉬 하나 있는 거예요. 후레쉬 하나.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어떤 뭐 맞습니다.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저희 임대주택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세요. 뭐 경광등 가끔 갖고 다니신 분들은 있죠. 예. 뭐 경광등도 그 질서유지나 교통정리 이런 거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이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구,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 경비실 내라든지 또는 몸에 긴급 상황 때 호출이라도 긴급 호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한테 연결되거나 다른 경비선생님한테 알려주는 이급 상황이다. 예. 그걸 누르면 인근에 있는 순찰차나 순찰 페트롤카나 다른 경비선생님한테 알려지는, 그게 이제 경비실 내하고 밖에서, 그 다음에 어떤 최소한의 보호 장치,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괴한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번 사건처럼 느닷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호신 장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무기 소지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무기 소지를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불안해서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눈에 잘 그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곳에 호신 장비나 최소한의 호출 장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요런 지금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뭐 보호 장구라든지 호신 장구들을 뭐 경비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외주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강제성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법적 근거도 조항도 없고 또 외주 용역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해 한 17% 가까이 올랐지만 실제로 경비 선생님들은 8.4% 정도만 올린 거로 서울시 전수조사에 확인되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른 게 24시간 근무 175만 원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경비 사무실 가보면 침대도 없어요. 의자에서 그냥 꼬박꼬박 주시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존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 요즘 영업체들이 자기들이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분들한테 호신 장비나 뭐 호출 장비 같은 거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법도 있고 경비원들 선생님 넘어갈 경비법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적용을 받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최소한의 이급 상황이나 그런 치안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호출을 할 수 있고 또 최소한의 자기 자신 지킬 수 있는 호신 장비 정도는 뭐 갖추게 한다든지 하는 법적 근거도 필요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출되고 과하면 주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선을 좀 사회적 토의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악성 민원인들, 뭐 주민들의 괴롭힘이나 아니면 좀 고충을 매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일종의 신문고처럼 최소한의 뭐 구제책이 없을까요? 뭐 시민단체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도 상담도 많이 오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콜센터라든지 서울시 110이라든지 이런 데 전화해서 성희롱하거나 욕설하거나 그러면 또 뭐 119라든지 112 허위 신고하면 그게 처벌도 되고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1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해서 한 번만 걸려도 뭐 그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법제도 강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감정 노동이라든지 안내 서비스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경비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비 선생님들에게 예를 들면 그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집단주택 내 경비나 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관리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라든지 정부의 경비업체들 통해서 그런 반복적인 한두 번의 입주민의 실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복적인 그런 갑질이라든지 언어폭력 또는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가 입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걸 예를 들면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부서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고를 하면 그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법제도적 어떤 보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법 제도로는 도저히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나요? 예, 용역업체, 일면 이제 자기 회사에 용역업체했다 말을 하면 예. 용역업체에서 참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또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다가 또 용역업체가 그것을 민원을 모아갖고 제기하면 입주자 대표자에서 나중에 2년 용역 끝나면 뭐 용역업체를 통째로 갈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부당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죠. 예. 그러니까 입주자 각 지자체의 그 공동주택 담당 분쟁이라든지 그런 관리 담당 그다음에 용역업체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 이 3자가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갑질이나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 정도가 심하면 예. 그걸 경찰에 신고를 통해서 풀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가급적이면 좋게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자체 용역 관리업체 입주자 대표자 회의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지를 받는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이런 반복적인 갑질이나 신변 위협에 신고를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예. 그럴 때는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입주민에게 주의를 준다든지 그게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그런 제도적 보완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면서 하루하루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노동이나 인권이 천부적인 권리고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존경심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포넌 브론즈의 왓츠업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원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 상식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아서 가족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바로 이어가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건강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석가탄신일 하루 방송 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을 위한 이야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가족 건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족 식단 이야기에 이어서 다이어트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특히 질병 검사나 건강 관리에서 자주 얘기하는 가족력이 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비만 주치, 국민 가족 건강 지킴이시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5월 들어서 가정의 달 맞이 가족 건강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쭉 해봤는데요. 네네. 식단 관리 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체중 감량,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식단 관리도 다이어트와 의미와 같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몸집, 살집이 있는 분들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특히 내장 비만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렇죠. 또 아이들이 통통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고요.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여기저기 살 빼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가족의 다이어트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성인의 경우는 이제 복부 비만 때문에 질병과 연결되는 게 제일 걱정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아이들은 참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잘 자라는 건 좋지만 간혹 좀 비만해서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어요. 이제 근데 어떤 고민들을 하시냐면 성장도 해야 되고 체중도 조절해야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 시키다 보면
안 크면 어쩌느냐. 그러니까요. 또 다이어트 하다가 건강을 해치면 어떠냐. 네.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그냥 놔두기도 뭐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사실 아이들한테도 똑같다. 예. 사실은 당장 몇 킬로를 빼고 갑자기 살이 쪘다가 날씬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식단, 그리고 취미로 운동을 하나 가지고 몸을 많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짜고 단 것을 일찍 접하고 그런 것만 계속 좋아하면 결국 나이 먹어서 어른이 돼도 결국 그런 걸 계속 좋아하니까. 맞아요. 어른 돼서는 예. 그걸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참 문제예요. 그거 예전에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뚱뚱해도 괜찮아. 크면서 다 홀쭉해지고. 맞아요. 이게 키 크는데 다 도움되는 거야.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걱정이란 말이죠. 그럼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드린 성장과 체중 조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소 열량 섭취를 줄이더라도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필수 지방산이나 이런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게 먹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열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 식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인 밥을 많이 줄이기보다는 군것질, 간식, 야식 이런 거를 좀 덜 먹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습관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모들의 그 비만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체질적인 것을 담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님이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생활 습관이 그렇죠. 부모와 결국은 같아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비만에 걸린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 관리 맞습니다. 요령에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통통하니까 우리 아이는 식사 조절을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온 가족이 같이 식생활을 개선하는 노력, 그리고 너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줄넘기를 오늘 1000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보다는 온 가족이 많이 걷는 나들이를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같이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아이가 체중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가족이 같이 가족의 화목함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의 체중이 빠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도 3살 버릇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하죠.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꾸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은 한번 큰맘 먹고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체중 감량에 있어서 좀 기름진 것을 덜 먹고 짜고 매운 거 덜 먹고 채소 위주 그리고 골고루 먹는 것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뭘 먹더라도 몸을 많이 써서 칼로리 소모하는 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먹는 게 중요한가요? 운동으로 소비하는 게 중요한가요? 네. 제 답은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먹는 걸 조절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하. 물론 둘 다 잘하는 게 가장 좋지만 비중을 준다면 먹는 걸 조절 안 하고 운동을 해서는 체중을 빼기 어렵지만 그 반대는 가능할 수는 있거든요. 역시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단 조절을 먼저 하시는 게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운동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자, 5월 마지막 주 건강 이야기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원 교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가족력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가족력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한 집안 안에 동일한 질병을 앓는 분이 몇 명이 되는가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보통 작게는 2대, 조금 길게 보면은 3대에 걸쳐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특정 질병이 동일한 질병이 2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추후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이거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쉽지는 않죠. 예. 근데 의학적으로 또 진료를 할 때는 어느 쪽 요인이든 간에 가족력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 유전 소인이 있는 분은 그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과 검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가족이 공유하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 또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환경 중에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면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환경적인 거는 나중에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가족 중에서 어떤 암이나 네. 성인병, 당뇨 같은 것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 유전적인 요인에 따른 가족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이 대장암이 좀 많은 집안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자주 대장암에 대한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똑같은 암이라도 그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어 과거에 비형 간염이 많았던 시절에는 한 가족에 간암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유전적이라기보다는 그 가족 안에서 비형 간염을 감염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예방적인 검진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예방적으로 검진을 받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상의를 하고 사실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바쁘더라도 가족력에 대해서 꼭 물어보도록 하고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 똑같이 생활 습관이 안 좋더라도 당뇨병이 잘 오는 그런 유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좀 더 혈당 관리도 혈당 체크도 더 자주 하고 또 운동이나 체중 조절 식생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에 가족들의 체중 감량 그리고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이어가죠. 돈 맥클린이 부릅니다. 빈센트.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듣고 오셨습니다. 5월 29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죠. 잠시 뒤에 박현실, 박화영 캐스터가 전하는 56분 날씨와 교통도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르는 더 하리스 파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